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오후에는 아베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데요.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모종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진그룹의 조현아 전 부사장이 동생 조원태 회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조 회장이 아버지의 유훈과는 달리 독단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상 내년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암시하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사업 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터리 분야 특성에 맞게 키우겠다는 목적인데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료가 3.2% 인상됩니다. 직장인들은 월 평균 3,653원, 지역가입자는 2,800원의 보험료를 각각 더 내게 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일본의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이 만나는 건 15개월 만인데요. 양국의 최대 현안인 수출 규제와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진전된 합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두 사람이 오늘 몇 시쯤 만납니까? 네, 오후 3시쯤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중국 청두에서 정상회담을 엽니다. 두 정상 간 마지막으로 회담을 한 게 작년 9월에 유엔 총회 때였으니까 1년 3개월 만에 성사되는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당장 오늘 아침부터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 일본 이 모테기 외무상이 별도 회담을 갖고요. 오후 이 정상회담 의제 관련해 세부 사항을 조율했습니다. 박 기자, 아무래도 국민들 가장 큰 관심은 두 정상이 만나면 어떤 얘기할까 이런 건데 현안상 수출 규제, 지소미아 같은 현안들이 논의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정상은 수출 규제와 이 지소미아 종료 문제 등을 두고서 양국 관계를 냉각시킨 문제 등을 두고서 긴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완전히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본이 원하는 지소미아 종료 연장을 들어주는 일종의 일괄 타결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만 애초 일본이 우리나라의 수출 규제를 가한 게 강제징용 문제 등 역사 문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일괄 타결은 쉽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실제로 어제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후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그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네, 한일 정상회담 전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 또 아베 총리와 함께 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엽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또 평화 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한 뒤에 이 중국과 일본도 이에 기여할 것을 당부할 전망인데요. 이후 문 대통령은 1박 2일간의 중국 일정을 모두 끝마치고 오늘 저녁쯤 귀국할 예정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다음은 기업의 차세대 먹거리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LG화학이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사업 부문을 떼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 재편 방안이 나오는 배경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부문을 본업에서 분할을 한다고요? 네,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내년 7월까지 전지사업 본부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터리 사업법인은 LG화학의 자회사로 두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LG화학은 공식 입장을 통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지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 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라는 건데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분리, 검토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은 뭘까요? 네, 배터리 부문의 사업 가치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LG화학의 주업인 석유화학과 배터리 사업의 특성이 달라서 독립경영을 통해 키운다는 겁니다. 지난 3분기 전지사업 부문 매출액은 1년 전보다 30% 이상 늘면서 LG화학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LG화학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 지난 6일 미국 1위 자동차 업체인 GM과 합작 법인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배터리 사업이 분리되면 자금 유치나 글로벌 기업과 협업에서 더 수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생산 라인 근무 중에 와이파이 사용을 다시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노조의 반발도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이 문제 지난번에 한번 유보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현대차가 다시 와이파이 제한을 조치를 한다고요? 네, 현대자동차가 오늘부터 울산 공장 내 와이파이 접속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24시간 허용됐던 와이파이 사용이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만 가능해진 것입니다. 와이파이 제한이 처음은 아닌데요. 현대차는 지난 9일 와이파이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가 노동조합의 특근 거부 등 반발이 있자 이틀 만에 해제한 바 있습니다. 네, 최 기자, 현대차가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거 이유는 뭡니까? 현대차는 우선 안전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 무분별한 와이파이 사용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한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작업 효율성과 소비자 시선을 의식해 품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노조의 반발로 조치가 유보된 이후 노사는 수차례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제한 조치가 다시 시행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 아닐까요? 네, 현대차 노조는 그동안의 와이파이 사용이 노사협의회 합의에 따라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노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한한 것은 노조의 무력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현대차는 24시간 사용 자체를 합의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로 노사가 긴장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품질 저하 우려와 회사의 책임감을 요구할 소비자들의 시각은 노사 모두에게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잘못 고지된 사례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지된 세금이 맞는지 혹시 잘못 부과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종부세 부과가 잘못된 사례들이 조금 최근에 적지 않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우선 눈에 띕니까? 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임대 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종부세 계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납세자가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을 했더라도 전산착오 등으로 누락돼 내지 않아도 될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의 경우에는 취득 시기가 잘못 인지돼 종부세가 과다 고지된 경우도 많았는데요. 재건축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어도 아파트가 재건축된 날짜를 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고 종부세 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은 60만 명으로 작년보다 13만 명이 늘었습니다. 과세 금액도 3조 3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60%나 늘었는데요. 대상과 금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종부세가 잘못 고지된 경우도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 기자, 그럼 실수로 고지서에 써 있는 액수를 이미 납부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종부세 이의 신청은 고지서를 받아든 이후부터 90일 이내라면 관할 세무서를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허위로 종부세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신고된 세액의 10%만큼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부세액이 틀린 것 같다는 이유로 종부세 납부 기간이었던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이의 신청하면 매년 11%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이의 신청을 넘겨 신고할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깜빡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는데요.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합산 배제 신청을 하고 과다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받으면 됩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보유세를 장기적으로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3분의 2에 지나지 않다면서 보유세와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새해 예산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 512조 원에 대한 배정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세출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모두 투입한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정부가 내년에도 서둘러서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네요. 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 배정 계획을 확정했는데요. 내년도 총지출 예산 512조 3천억 원 가운데 세출 예산인 427조 1천억 원의 71.4%를 상반기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상반기 배정률이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건데요.
역대 최대 규모인 305조 원이 상반기에 풀리게 됩니다. 이 가운데 특히 경기 활성화와 관련이 큰 사회 기반 시설 예산 74.3%,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R&D 예산 79.3%가 상반기 집중 배정됐는데요. 또 내년도 전체 일자리 예산 82.2%에 대한 조기 배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아직 예산 부수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한 상태인데 배정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정부는 일단 예산안 자체는 의결됐기 때문에 예산 배정 계획을 세우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배정 계획은 세우되 배정 행위는 유예하고 법 통과 즉시 시행되도록 문안을 추가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는데요. 또 소재 부품 장비 특별회계는 근거 법률 통과 전 집행을 할 수는 없지만 계획은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한 예산 부수 법안이 일부 남아있지만 빠른 예산 집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제적으로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10년 넘은 노후차를 내년 상반기 새 차로 바꾸면 개별 소비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나 경유차, 또 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새 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낮춰서 적용받게 됩니다. 다음은 항공업계 소식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조 회장이 선친의 유흥과는 달리 가족 간의 협의 없이 그룹을 경영하고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날을 세웠는데요. 한진과 남매 간 경영권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손석우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송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조현아 전 부사장의 주장 어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조 전 부사장 어제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을 통해서요 공개적인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조원태 대표이사가 공동 경영의 유훈과 달리 한중그룹을 운영해 왔고 지금도 가족 간의 협의에 무성의와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도 있었다, 이런 것도 제기를 했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이에 대해서 이 상속인 간의 실질적인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이 동일인이 지정됐다. 여기서 동일인은 총수를 얘기합니다. 조 전 부사장의 복귀 등에 대해서도 이 조 전 부사장과 어떤 합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마치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공표됐다, 이런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입장문 내용을 보면 사실 결국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 이 문제를 두고 남매 간의 갈등이 표면 위로 드러났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 조 전 부사장의 경영 복귀가 차일피일 미뤄졌고요. 조 전 부사장이 결국 법률 대리인까지 앞세워서 조 회장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상황까지 온 것이죠.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3남매 가운데서 가장 활발하게 경영에 참여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막내 조현민 전무, 어머니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도 경영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현재 총수 일가 가운데서는 조 전 부사장만 유일하게 경영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진그룹도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어제 조 전 부사장 입장이 나온 뒤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요. 6시간이 넘어서 오후 3시가 돼서야 그룹 입장을 내놨는데 일단 우선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시장 또 주주 기대 부응이 선대 회장의 유운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러면서 회사의 경영은 회사법 등 관련 법규와 주주총회, 이사회 등 절차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족 간 협의를 무시했다는 조 전 부사장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반박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그룹 입장에서는 남매의 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서둘러 진화에 나선 거로도 보이는데, 그렇다 해도 한진과의 남매 간 경영권 분쟁 더 확산될 거라고 그런 분석이 있죠. 일단 남매 간 갈등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표출될 정도라면 앞으로 경영권 분쟁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관측입니다. 네. 지금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최근 고 조양호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지분을 법정 비율대로 나누고 상속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게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의 지분 구조인데요. 조원태, 조현아, 조현민 이렇게 3남매가 비슷하게 6%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인 이명희 고문 역시도 5%가 넘는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이에 따라 남매들 간 혹은 가족 간 지분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제 시각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강성부 펀드라든지 KCGI 등 외부 주주들의 행보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한진칼에서 조원태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23일까지인데요. 만약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이 펼쳐지게 된다면 한진그룹 경영은 다시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한진그룹이 다시 한번 혼란에 휩싸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2020년 GT해를 앞두고 국내 상장사 주식을 100억 원어치 이상 가진 큰손인 GT가 98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업정보 분석업체 한국 CXO 연구소는 개별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가진 개인 주주 124명이 GT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보유 주식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부자는 1960년생인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으로 꼽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방안을 3가지로 압축한 보고서 초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사실상 오염수의 해양 방출로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결국 버리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염수 처리대책위원회의 전문가 소위원회가 방출 방안을 3가지로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로 희석해서 바다로 유입시키는 해양 방출과 증발시켜서 대기로 내보내는 수증기 방출, 그리고 나머지는 이 2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방식입니다. 일본 정부 산하의 전문가 소위원회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활동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해온 6가지 방법 중에서 전례가 없는 방식을 제외하고 사실상 2가지, 총 3개 안으로 추렸는데요. 일본 정부가 사실상 해양 방출로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오염수 안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대부분 제거했기 때문에 해양 방출이 가장 안전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등 우리 이웃 국가들뿐만 아니라 후쿠시마의 어민들도 강하게 반발해왔는데요. 정부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주장해도 바다에 방류할 경우 누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사 먹겠냐는 겁니다. 오 기자, 그럼 방출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이 될까요? 네, 방출 시기와 기간은 일본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는 게 오염수 처리대책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소위원회가 어제 내놓은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방출 시작 시기나 연간 처리량에 따라 처분하는 데 걸리는 총 기간은 달라집니다. 현재 오염수 보관량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최소 10년은 걸릴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는 방사능 오염수가 저장된 대형 탱크들이 1000여 개 있습니다. 저장돼 있는 오염수는 117만 톤에 달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초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 추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3.2%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광우 기자. 네, 이광우입니다. 네, 건강보험료가 구체적으로 내년부터는 얼마나 오르게 됩니까? 네, 올해 4대 보험을 내야 하는 직장인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6.46%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요율을 6.67%로 올리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를 보면요. 직장인 평균 소득에 대입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내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는 약 11만 2천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1만 6천 원가량으로 늘어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당 월 평균 8만 7천 원가량에서 2,800원 오르면서 9만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이 같은 변동은 내년 1월에 내는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네, 또 더불어서 장기요양 보험료율도 오른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건강보험료 가입자가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는 또 다른 보험이 장기요양보험인데요. 노인의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건강보험료의 몇 % 하는 식으로 비율을 정해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올해 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8.51%였는데 내년부터는 10.25%로 인상됩니다. 소득 대비가 아니라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 대비 부담률은 0.68% 수준입니다. 가구당 평균 액수 기준으로는 올해 9,000원가량에서 2,200원 올라 11,000원을 넘기게 됩니다. SBS CNBC 이광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의 지난 3분기 순이익이 1조 원대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안한 대내외 증시 환경과 또 금리 변동에 따른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 기자. 입니다. 네, 증권사들의 3분기 순이익 급감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사 56곳의 3분기 순이익이 9,800억 원으로 지난 2분기보다 3,900억 원, 30%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3분기 수수료 수익은 2조 2,200억 원으로 10% 넘게 줄었는데요. 주식 거래대금 감소에 따른 수탁 수수료 감소와 인수 주선, 또 매수 합병과 같은 기업금융 부문 수익이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3분기 자기매매 이익도 9,400억 원으로 10% 가까이 줄었는데요. 기준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관련 이익이 20% 이상 준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파생 관련 손실 규모는 9,100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26% 축소됐는데 주가 연계증권 ELS 등 상환 손실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인건비 등 관리비 비중을 나타내는 3분기 판매 관리비는 2조 1,000억 원으로 5% 이상 줄었는데 그만큼 판관비를 줄여 순이익 감소폭을 줄인 걸로 해석됩니다. 네, 그렇군요. 증권사들의 재무 현황은 어땠습니까? 네, 3분기 증권사 자산 총액은 488조 1,000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0.5% 감소했고 부채 총액은 428조 1,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0.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 증권사 자기자본 규모는 60조 원으로 전분기보다 2.7% 늘었고 건전성 지표인 NCR 순자본 비율은 평균 553.7%로 같은 기간 2.4% 늘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연말 증시가 시작되면서 상장사 배당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배당률이 높은 주식이 쏠쏠한 투자 상품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투자하면 되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배당금을 받으려면 언제까지는 꼭 투자해서 해당 주식을 사야 한다, 이런 날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배당락일 이전에 주식을 사셔야 배당금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당락일이란 쉽게 말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날을 말합니다. 이달 27일이 바로 배당락일인데요. 그래서 26일까지 주식을 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예상되는 배당금만큼 주식이 빠지지만 올해 주주명부에 올라가면서 내년 4월에 배당금을 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배당 수익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의 주식을 사려는 투자자들이 많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예상 배당금만큼 이달 배당락일에 주가가에서 빠지는데 이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내년에 받게 되면 차익만큼 수익이 나는 겁니다. 증권사 3곳 이상의 분석이 있고 직전 사업연도에 현금 배당을 한 코스피, 코스닥 12월 결산법인 235곳의 배당금 추정치 DPS는 평균 1,383원으로 지난해보다 2.37% 늘었습니다. 이들 기업의 배당 수익률 추정치는 지난 18일 종가 기준으로 평균 2.04%로 지난해 평균인 1.96%보다 소폭 올라 대체로 내년 배당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나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배당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류 기자, 그런데 반면에 배당금이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 이것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배당은 회사의 이익을 공유한다는 개념 차원에서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하면 더 큰 배당금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증권정보 분석업체인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배당 이력과 올해 배당금 추정치가 있는 상장사 235곳의 올해 연간 순이익 추정치 합계는 92조 96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연말 배당 기대감이 과도하다며 순이익이 하락하고 있어 현금 배당 총액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CNBC 유정훈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750만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3년 넘게 이어진 중국의 한한령에 또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인 관광객까지 줄어든 가운데서도 역대 최다 기록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올해가 가장 많았다고요? 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1,750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기록한 1,724만 명을 넘어서는 건데요.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1.8초에 1명꼴로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은 것으로 1년 동안 매일 비행기 118대가 만석으로 들어올 때 가능한 수치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5년 1,323만 명에서 2016년 400만 명이 늘었지만 사드 보복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줄며 증가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후 2017년 1,334만 명과 지난해 1,535만 명으로 주춤하다가 다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겁니다. 관광공사는 25조 원 넘는 관광 수입과 46만 명 규모의 취업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강 기자 말한 것처럼 대외적인 환경, 대외적인 조건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관광객이 늘어나는 배경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중국 개별 관광객 유치를 늘린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이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로 관광을 오는 외국인 중 가장 비중이 큰 중국 시장 회복을 위해서 올해 한중 문화관광장관회의를 2차례 열고 관광 협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자를 간소화시켜 중국의 젊은 층 유치를 늘렸고 중국의 소득 상위 지역을 대상으로 복수 비자 발급 기준을 완화해 재방문을 유도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지난달까지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551만 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6% 늘었습니다. 이외에도 동남아와 중동 시장을 대상으로 출입국 편의를 높이거나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친 것, 그리고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관광 마케팅에 나선 것도 관광객이 늘어난 요인으로 꼽힙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내년에 2차 전지나 연료 전지 제조용 원재료와 장비 등 모두 77개 품목 수입에 낮은 관세가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할당 관세 규정 개정안과 또 조정 관세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할당 관세란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하락세입니다. 코스피가 0.62% 빠지며 2,190포인트 내려왔고요. 코스닥 역시 0.91%,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641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는 2021년 용인에 착공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가 올해 사업단지 지정 계획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호재를 보였지만 하락 반전했습니다. 0.42% 하락세를 보이며 94,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진칼과 대한항공입니다. 한진그룹 관련주들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경영권 분쟁 조짐을 보이자 어제부터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모두 하락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며 46,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한항공 하락세입니다. 3.95% 하락세 보이며 27,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화학입니다.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를 만드는 전지사업본부를 내년 7월까지 분사해서 별도 법안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LG화학은 현재 0.64% 오름세 보이며 31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상황이었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꼭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가족과 또 친구들과 함께 보낼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경찰과 소방관, 군인부터 자영업 하시는 분들까지 자리 뜰 수 없어서 내일까지도 일하시는 분들 역시 많습니다. 혹시나 오늘 마주친다면 따뜻한 인사 먼저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